7월 18일 녹화는 영정은 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뭐큰 진전은 없는데 웬 이런 뉴스가 이렇게 많은지 일단 프리고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 프리고진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제 올린 거 보면 좀 우스운데요. 팬티 바람으로 어수룩한 이제 뭐 야전 침대 같은 데 있는 건데 이게 벨라루스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 사진 자체도 좀 조작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푸틴 측에서 프리고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정말 푸틴이 올렸다면 저런 팬티 바람으로 그 다음에 저런 어수룩한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본인 스스로가 올렸을까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프리고진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7월 13일 날 푸틴이 이제 또 발언을 했죠. 바그너 그룹은 불법이다. 민간 군사에서는 불법이다. 근데 참 웃기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푸틴 얘하고 맺은 관계는 뭐며 케이터링 사업은 뭐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바흐무트에 바그너 그룹 꼬라박아 전투를 한 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것도. 이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사법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러시아에 뭐 있기는 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유 언론 이런 게 아무 소리도 못 한다. 정말 러시아스럽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북한보다 어찌 보면 북한보다 더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불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정규군과 뒤섞여서 전투를 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제 뭐 수조에 달하는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거 보니까 4조 5천억 그에 달하는 이제 러시아의 세금이 바그너 그룹에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제 푸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은 꼭 해체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그너 그룹 수장은 프리고진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후임을 하나 이제 몰색한다고 이제 소개를 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게 안드레이 트로셰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대령 출신입니다. 대령 출신인데, 꽤 아마 군 출신으로서는 바그너 그룹 안에서는 싸움하는 데는 꽤 일가견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꽤 활약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바그너 그룹의 상무이사인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푸틴 저쪽에 이제 쇼이구라든가, 그 다음에 게라시모프라든가, 정규군의 이제 군부 세력, 그쪽에 좀 선이 다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머지는 되게 프리고진에 충성을 맹세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 지적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푸틴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도이라는 이제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백발이라는 뜻인데 백발 노인은 아니고 머리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프리고진도 대물입니다만은 이 바그너 그룹 처음에 창설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트로셰프라는 사람도 이제 창설할 때 이제 주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대개 이 사람들이 이제 네오나치 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스킨헤드 전부 이제 빡빡 밀었죠. 근데 유독 이 사람만 머리를 좀 길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도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6월 29일 날 이제 푸틴이 이런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했고 거기 며칠 있다가 이제 세계 언론에 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셰프가 지금 소개는 받았는데 얘가 지금 그 바그너 그룹을 잡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푸틴이 소개했다 요 정도로 끝난 상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뒷날 7월 14일 날 어떤 동영상이 나타났냐면은 지금 바그너 그룹의 일부 병력이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벨라루스의 정규군들을 갖다가 훈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죠. 벨라루스는 이미 주권 국가고 한 4만 명 되는 이제 군대를 가진 국가인데 거기에 민간 군사 조직이 들어와서 벨라루스 군을 갖다가 훈련을 시킨다. 그럼 걔들은 군사 훈련 체계가 없습니까?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닌 게 루카셴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걔들 불러가지고 어수룩한 자국의 벨라루스 군대를 훈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동영상을 내보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믿기가 힘든 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바그너 그룹이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저히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어떤 그런 시퀀스들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엉터리 뉴스인지를 분간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시일이 지나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은 어느 게 맞았느냐 하는 걸 갖다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이 푸틴하고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해체돼서
일본은 정규군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벨라루스 이동 중이다라고 하면서 자료 화면을 띄웠는데 그 자료 화면도 믿기가 힘든 게 일본 보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그 사진까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과연 이 차량 움직인다고 하는 이 차량들이 정말로 벨라루스로 향하는 바그너 그룹의 병력인지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프리고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 일부를 갖다 몰수하고 무기를 갖다가 이제 박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프리고진을 형식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뭔가 아직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6월 29일인가요? 그때 프리고진을 포함한 35명과 함께 푸틴이 이제 연석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프리고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100%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회의를 했다는 거는 러시아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거기서 프리고진과 푸틴이 어떤 거로 설전을 벌였다 하는 내용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첩보당국, 그 다음에 영국 첩보당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아마 프리고진이 푸틴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푸틴이 아무 말도 못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100%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믿을 거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서방이 이제 추가 지원 사항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이제 또 결정을 내렸네요. 스칼프 EG라는 250kg짜리 이제 미사일을 갖다 공유를 했는데 이게 영국의 스톰 섀도우와 같은 기종입니다. 스톰 섀도우라는 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이제 공동 제작한 거죠. 프랑스하고 영국, 앵글로색슨하고 라틴, 좀 안 맞는데, 여러분들 콩코드라는 거 아시죠?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은 세계 최음속 제트기. 그게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 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지뢰 제거 장비까지를 이제 같이 우크라이나 공유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80kg짜리 하이마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250kg짜리 이제 영국제 스톰 섀도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스칼프 EG,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공유하게 될, 조만간 공유하게 될 액탐스, 액탐스는 300kg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타우루스라는 거, 독일제, 이건 500kg까지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사거리를 가진 무기 체계 어떤 걸 갖다 다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좀 이제 반격 공세에 이제 속도가 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마르더 장갑차 40대, 그다음에 레오파르드 1, 2가 아닙니다. 구형 전차긴 합니다만 이걸 25대만 결정을 했다 보내주기로.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독일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뉴스는 독일의 라인메탈 회사라고 했는데 이건 2차 대전 때부터도 이제 주요한 무기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소문만 누생했었는데 이제 확정을 낸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라인메탈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임금은 싸니까 괜찮겠죠. 가성비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차는 아니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장갑차를 생산 공장, 장갑차 생산 공장을 3개월 내에 설립을 하겠다. 이걸 아마 공표를 했는 모양입니다. 사장이. 그 장갑차는 훅스라는 겁니다. FUCHS인데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 근데 모양을 보면 여우 같지는 않죠. 장갑차라는데 뭐 여우라는 이름을 붙인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멧돼지, 자우 뭐 이런 걸 갖다 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이런 장비들이라든가 전차, 장갑차에 동물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레오파르드 표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게파르드, 그거는 이제 치타죠. 그 다음에 마르다, 그거는 담비. 그 다음에 이제 푹스, 여우. 뭐 이러다가 뭐 쪽제비, 너구리 이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군수공장을 지었을 경우에 그게 러시아로부터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정이 배포가 큰 사람이네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확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이는데 이제 수송 시간이랑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만약 우크라이나 안에서 영토 안에서 이런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어진다면은 전선으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낭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인메탈사가 발표한 게 따르면은 연간 400대 정도의 장갑차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수요량의 60% 정도를 라인메탈사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뭐 100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중에 60대를 라인메탈사가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시네이터 장갑차 1000대를 공양했다.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장사를 뭐 잘했죠. 폴란드. 전차라든가 무기 같은 거 많이 팔아먹고. 근데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만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워낙 이제 장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군수사업은 많아. 근데 일본도 이제 질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데, 워낙 이제 장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게 A급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들은 평화를 갖다가 이제 존중하는, 평화를 기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살상 무기를 외국에 판다는 거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한국이 워낙 많은 다량의 무기들을 팔고 이러니까 왜 그럼 한국은 하는데 일본은 못 하나. 이런 아마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가성비가 맞지를 않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든다면은 일본이 자랑하는 뭐 90, 91색 이런 어떤 최신형 전차들이 있습니다. 90이라는 게 1990년에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95, 이것도 91을 갖다 개량한 거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이 생산 비용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K2 한국의 흑표 전차에 비해서는 3배가 넘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같은 성능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서 내놔봤자 일본 무기를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비싼 가격이라도 팔려면은 독일이나 한국, 그 다음에 미제를 압도하는 우수한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펙은 아직 장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 무기가. 그래서 그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마 벤치마킹한 사실인데 자, 이 일본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0개 회사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전차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1200개 부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수천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12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그만 나사 같은 것까지 만드는 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1200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라도 만약에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전차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생산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아마 굉장히 아마 지금 아마 새로운 이것도 아마 도전일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뭐 경제성 때문에 모든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너희 나라에 그런 무기 아직 안 팔래 그런 부품 못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걸 3, 4개월 내에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도 없고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핵심 부품을 자국산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특별하게 또 제기된 그런 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담인데 이번에 일본이나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전쟁이 발생하고 나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탄약 비축량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더라. 그게 어디냐? 한국과 북한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은 육상자위대, 해군이 아니고 육상자위대가 갖고 있는 야포들을 갖다가 3시간 동안 쏘면은 모든 탄약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탄약량 비축을 하는데 더 혈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크라이나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땅을 되찾았느냐 하는 건데 아마 지지부진합니다. 6월 12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보자면은 90km, 그 다음에 113km, 130km, 158.4km 이렇게 되는데 제가 7월 17일, 18일 통계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200평방킬로미터도 차지하지 못한 이게 지지부진하자 일진일타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착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의 ISW 전쟁연구소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그 구역보다는
요 최근에 요 3주 한 달 동안의 반격 공세에 의해서 탈환한 면적이 훨씬 크다. 뭐 그건 그렇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목다운 돈좌됐다든지 작전이 실패로 끝났다든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지뢰라든가 항공전력의 러시아군 우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나 여하간 조금씩은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바흐무트가 얼마 전에 러시아군에 의해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바그너 그룹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만 그 바그너 그룹 러시아군의 정규군의 속도가 지금 같은 그런 속도였거든요. 하루에 몇 메다씩 잘 나가야 100메다씩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뭐 어떤 구간에서는 하루에 1km 정도 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여하간 요거는 앞으로는 뭐 가급적이면은 대부분 이제 중심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고 어느 정도 너비를 확보했고 그러면 대략적인 이제 탈환한 영토가 매일매일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황과 관계돼 가지고 러시아가 또 대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반격 공사 개시고 나서 311대의 전체를 파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갑 차량은 1244대를 격파했다. 이 정도 물량 같으면 바로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프리고진이 800km, 1000km 달릴 동안에 아무런 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전차가 부서진 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키갑 전력을 양쪽 군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반격 공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차만 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이 15대 정도를 상실했고 러시아군이 53대를 상실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안으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53대 15 그러니까 3배 이상 많은 거죠. 러시아군의 피해가. 그래서 이건 좀 더 정확한 소식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으로 확인한 피해 그것만 보자면은 지금 표로 하나 띄우겠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총 2083대가 격파됐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난 다음에 500일 지났죠. 그 기간 동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는 559대 그 다음에 러시아 장갑차는 898대 격파 우크라이나 장갑차는 292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보병 전투 차량 이거는 2642대가 파괴됐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602대가 파괴됐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부품이나 어느 장비나 아마 대개 한 3대1 정도의 살상비, 교환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만약 이게 좀 더 벌어져야 되는데 워낙 러시아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똑같은 속도 3대1, 4대1 정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갖다 길게 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로서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빨리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상호 교환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력이 너무나 지금 취약하다. 그래서 빨리 지금 F-16 와야 되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훈련 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빨라야 올 겨울 정도 가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숙련도 안 앉아서 당장 전력화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황은 살펴보자면 끝도 없는데 일단은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솔레다르에서 상당한 기갑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러시아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엄청난 양의 전차들이 격파가 됐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솔레다르 전구에서 약간 약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솔레다르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전과 확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격을 한다든지 그 주변의 영토를 갖다가 탈환한다든지 이런 추가 행동을 못했는데 이번에 솔레다르 정부에서 좀 이제 진전이 있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이게 그저께인가 같은데 클리시치우카를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리시치우카는 원래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것도 동부전선입니다. 바흐무트 근처. 바그너 그룹이 주둔하고 있다가 얘들이 빠지면서 스톰제트라는 대체 병력이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바그너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투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바흐무트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강공을 퍼붓는 거는 아마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문제인데 자 바그너 그룹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하간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면서 바흐무트를 탈환을 했는데 그럼 이제 바그너 그룹이 빠졌다. 자 그런데 바그너 그룹보다 못하는 스톰제트라는 병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재빨리 쳐내서 바흐무트 그 주변국을 수복한다면은 이건 이제 푸틴한테 연미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흐무트에 대해서 정말 히틀러의 스탈린그라드처럼 푸틴이 집착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바그너 그룹이 빠졌다고 해서 재빨리 탈환해버린다면은 군사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상징적인 타격을 갖다가 푸틴한테 가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아마 정치적 속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흐무트 주변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강공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승승장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레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여성 국방 차관이 상당히 뭐 고전한 그런 구역도 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진전을 내는 구역도 있는데 이래저래 가감해 보면은 일진일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좀 이제 뉴스가 그때 시간대마다 조금씩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의 보고가 다른데 어떨 때는 이제 뭐 고전하고 있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든가 같은 구역인데 몇 시간차를 두고 좀 보도 내용이 다른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이제 케르치대교에 대한 2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케르치대교는 지금 크림 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중요 이제 병참선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크림 반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크림 반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병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5군데 정도가 이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병참 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크림 반도를 석권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겠죠. 근데 작년 10월 달에 그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국도하고 이게 철길이 있는데 철길 쪽이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공격에서는 이제 수중 드론을 가지고 했는데 철길 쪽에는 별로 그래 피해가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쪽에 이제 피해가 왔다. 그래서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2사람의 민간인, 그 다음에 어린애 하나가 다쳤다는 정도인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걸 갖다가 병참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타할 거라는 거는 아마 러시아 쪽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폭장량이 좀 작았던 모양인데 작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폭발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는 적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한국의 군사 블로거들이 이제 대성을 거뒀다, 완전히 이제 병창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제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거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한꺼풀 벗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신기한 거는 이 수중 드론으로 했다 그러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아조프에서 선박과 유사한 그런 수중 드론이 와서 이제 폭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조프 쪽에는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의 내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 수중 드론을 띄웠는가 좀 불확실한데 그럼 오데사나 이런 쪽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배가 들어와 가지고 했다면 흑해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아조프에서 했다면은 아조프는 지금 그럼 거기에 어느 부위도 우크라이나 영토하고 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데 이상하게 거의 모든 뉴스에서 이 수중 드론이 아조프에서 발견이 됐고 그게 케르치대교를 다시 한번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직접 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반러 세력이라든지 민병 조직 이런 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자기들 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군은 이제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쿠피안스크 쪽에 12만 정도, 쿠피안스크 리만, 그 다음에 바흐무트에 5만 정도 있기 때문에 얘들 그 정도 많은 병력, 17만 되는 병력이 참호하고 진지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지금 반격 공세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쿠피안스크와 크레미나 방면으로 굉장히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게 키우 수도 쪽을 갖다가 위협하기 때문에 자포로지아라든가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을 형성하게 되는 이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병력을 이제 집결시켜야 되는데 저쪽 동쪽 구역에서 키우 방면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온다 이러면 그쪽 부분에도 일정 부분 병력을 포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밀도를 좀 줄이자 하는 게 러시아의 의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동부 전선 쪽에 크레민나, 그다음 쿠피안스크, 이줌, 리만 이쪽에 무려 18만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차탄 속의 폭풍인지 조만간 그 군대가 수비를 위해서 거기 모여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로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자포리자 축선, 자포리자에서 멜리토포로 내려가는 주공의 축선
이게 뭐 속도를 내지 못할 그런 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지림이 일멸하고 있다는 거는 이 인사 문제에서도 이제 지금 확인이 드러나는데, 최근에 또 재군임이 나왔습니다. 이반 포포프라고 남부 공강부의 이제 58 제병 협동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러시아군은 군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군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급도 소장인데 이 사람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음성이든 그 녹취록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러시아 우파 국회의원에 대해서 발설이 됐는데, 지금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 전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포리지아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공을 다 막아내고 있는데 로테이션 시켜도 되지 않을 거 아니냐. 병사들이 지쳐가니까. 대개 이제 3개 연대가 하나의 사단을 형성한다 할 경우에 2개 연대가 전투에 임하고 나머지 한 개를 예비로 둔다.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병사들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룰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맹공을 막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진도가 잘 나지 않는 것도 이 이반 포포프가 지휘하는 58 제병협동군이 상당히 잘 막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사람이 전쟁 이래가지고 대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군 수뇌부를 질타를 하니까 하루 만에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내가 이런 말 했다가 하루 만에 잘랐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생긴 보니까 아주 잘생겼네, 이 포포프라는 사람. 그럼 꽤 유능한 장군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러시아가 얼마나 개판이냐면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 저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문서로 군 당국에 보고를 하면 되지, 그걸 갖다 제3자나 SNS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저런 어떤 불평 불만을 갖다가 외부에 토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어떤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갖다 질타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환영할 일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중립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도 군인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106 근위 공수사단장 블라디미르 이제 셀리베르스토프라는 소장도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아마 이 바흐무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푸틴이 주로 공수부대를 이용해서 걔들 진압하라라고 했는데, 이미 프리고진하고 이제 결탁한 이제 부대들도 있고 잘 이제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수군 전체에 대해서 요것들이 이제 또 다른 반란을 획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푸틴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공수사단장이 이제 해임되고 셀리베르스토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7근위 공수사단장 알렉산드르 코르네프 소장, 이 사람도 해임이 됐습니다. 이 7근위 공수사단 2차 대전 때도 활약한 공수사단인데, 지금 현재 공수사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전세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공수작전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모빙 형식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전쟁의 와중에 이렇게 군인 지휘관들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ISW 전쟁연구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이게 뭐 대대적인 숙청인지 모르겠으나 프리고진 반란 이후에 온갖 이제 뭐 사단장, 여단장, 군사령관들 다 지금 자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만간 곧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마 이게 뭐 영광 것도 아니고 거의 별자리들을 이렇게 잘라버린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게, 러시아가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인사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500일 동안의 추세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이제 크고 작은 반격 공세를 한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이런 문책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에 반격 공세는 우크라이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잘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반 포포프의 이제 고충을 따르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갖다 대체시켜주지 않는다. 병사들이 빨리 이제 병동으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그 공백을 다른 이제 신규 프레션 제대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모스크바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이제 토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전 사령관들의 불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SNS를 통해서 나왔다. 이것도 지금 이 현대진의 또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상당히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됐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젤렌스키가 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약점을 4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제 구소련 시절,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자면 2차 대전 때 소련군 그때 갖고 있던 병폐하고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게 없다.
첫째는 이제 중앙집권제 고답적인 지시형 전술, 임무형 전술과 지시형 전술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의 러시아군은 이제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100% 이행하는 것만, 그냥 현장에서의 현장 감각을 통해서 전술을 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상부의 지시 없이 현지 야전사령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임기응변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경직된 그런 의사소통 체계.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냉전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 소련공은 어떻게 했냐면은 독일군하고 지금 1대1로 대결을 공중전을 하는데도 편대를 구성할 때 각 전투기들의 고도 높이까지 지정을 하는, 그래서 더 떨어지거나 더 높이 올라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작살이 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10대로 공중전 했는데 소련기가 10대 떨어지고 독일은 1대 떨어지고, 또 심한 경우는 20대 1에 상호 교환비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군도 경직된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거짓 보고, 야전사령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푸틴한테 이제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이제 부풀리죠, 그죠?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거짓 보고도 사실은 2차 대전 때부터 내려오던 러시아군의 전통입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인재가 부족하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러시아도 나름 이제 육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우수한 장교들을 갖다가 배출해 내고 있는데, 이게 막상 이제 특정 제대에 포함시켜가지고 어떤 전력화시켜서 각 전세에 내보내놓고 나면은 이거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영관급이 죽였을 때 위관급이라든가 이제 하사관들이 그 고급 장교의 임무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재 질적 수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퇴보하는 문제. 아무리 봐도 지금 무기체계는 거의 40년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건 조금 오바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 그간의 이제 스펙, 러시아군 장비, 무기체계 스펙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러시아 무기를 당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막상 전쟁을 하고 나면은 킨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T-90이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런 무기들이 막상 전투에 임할 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전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미국이나 일본에 좀 아는 이제 군사 블로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은 그렇게 무작스럽게 인명을 갖다, 살상을 갖다가 도외시하면서 자국 군대가 죽는 건 별로 신경 안 쓴 거죠. 자국 군대가 20명 죽더라도 적군 2명을 갖다가 처리하겠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게 러시아 군대입니다. 과거의 소련 군대. 근데 여하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명피해를 내면서 전쟁이 이겼다 이겁니다. 전쟁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죠. 뒤에서 후퇴한 놈 기관총을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특작 부대 만들어가지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징벌대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것들, 비인륜적인 어떤 군대 이용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반성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시 아레스토비치라는 사람이 만든 이 네 가지, 이게 뭐 꼭 이 사람이 어떤 규정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문제를 갖다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러시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러시아군 방어선에 붕괴가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하간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18만 이 병력, 이게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중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상당한 굴곡을 겪을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부전선에 포진했다고는 그 18만의 전투력은 형편없는 걸로 그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제대의 전투력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워낙 18만 정도 되는 병력 같으면 뭔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걔들이 러시아군 그 18만이 뭔가 새로운 공세를 움직인다 한다면은 지금 현 국면에서 상당히 이번 전투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